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광호 교수님께서 특강 하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강의는 11일 제 시간에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강의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화면 공유를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부탁받은 강의 제목은 재무행정 분야 핵심 이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들은 거창하게 Emerging Financial Issues in Public Sector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큰 제가 석학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세미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다 한 2, 30년 앞선 우리 행대 선배로서 재무행정 분야 또는 공공경제론 분야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뭐 거창한 제가 뭐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재무행정 또는 공공경제론, 재정학 분야의 핵심 이슈들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재무행정을 위한 기초 이론. 세 번째는 재무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초 이론의 적용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강의 시간에 늘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제가 이번 강의도 좀 일방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강의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음, 지식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주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핵심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재무행정 분야의 기초 이론이 실제 최근에 주요 이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강호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이 행정학이 살아남으려면 좀 서티피케이트 좀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데 재무행정 분야에서 자격을 주는 시험을 치른다면 어떤 내용들 기초적으로 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해 볼 때 결국은 기초 이론이고 그것을 실제 이슈에 주요 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을 제목을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1969년생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천원군 병천면 또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금 천원군이 없어졌고요. 천안시군 통합해가지고 천안시 병천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 실제 태어난 곳은 유관순 열사의 사후가 있는 그 병천면이 되겠고요. 실제 제가 자란 곳은 여기서 좀 더 시골로 들어간 동면이라는 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는 천안 북일고 지금 북일고로 되어 있지만 천안 북일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1988년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95학번입니다. 석사는. 박사는 99학번이고 그리고 2005년도에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저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이나 맥켄타이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는 이 공동체가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국가 경영도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저는 미미 추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는 의미의 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여기 왜 이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찾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우리 이성적 차원에서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미의 미입니다. 그래서 재미의 미. 그래서 제가 술 먹을 때도 저는 이 건배사 있잖아요. 건배사 할 때도 미로 합니다. 어디서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이 감정적 차원에서 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농담도 던져보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제 이제 강의 시간에 추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질의응답 중심으로 하고, 맨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모든 걸 먼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예습을 하게 만들고, 그 예습을 본 사람들하고 수업 시간엔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그런 차원도 미미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기업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도 늘 미미를 좀 이 시간에 찾으려면 꼭 질문거리를 만드십시오. 질문을 해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로 이 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때 좀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단순히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행정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유학파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유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살아남는 그런 국내 박사 또는 국내 석사로서의 삶, 이런 것들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는 경력으로는 제가 이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92년도에 졸업을 하고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뭐 집에서 돈도 안 대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1차는 합격하고 2차 시험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이 어려우니까 어, 금융권에 들어가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됐는데, 그때는 동원경제연구소에서 3년간 일을 하고, 이때 IMF를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물론 뭐 IMF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 저는 당시 이제 하나님을 좀 열심히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는 크르크즈스탄, 중앙아시아의 스탄 들어가는 5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크르크즈스탄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로 경제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박사학위 마치고는 한국연구재단에 가서 1년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공고가 떠서 그곳에 가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예산 실무를 했어요.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관련된 예산 심의를 제가 해서 보고서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CBO라는 게 있고 VS 뭐 이런 게 있는데, CBO에 해당입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가 한남대학교에 가서 지금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방식은 아까 정체성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플립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 강의를 듣게 하고,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어시농 이렇게 돼 있는데, 어시농은 어리석은 시골 농부의 약자입니다. 제가 꿈꾸는 바가 시골에 돌아가서 어리석은 시골 농부로서 사는 거죠. 하여튼 그 유튜브에 어시농을 치면 제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 강의를 뭐 간략하게 축약한 내용들을 하지만, 제가 지금 그 한남대학교에서는 이제 공공경제론, 재정학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회계론, 회계 쪽도 제가 3과목을 주된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제 어시농에 가보시면 동영상 강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뭐 줌이지만 이런 강의로서 인연을 맺었으면 여러분들이 에, 어신홍에 가서 필요하면 제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하고 거기 댓글로 남겨도 되고 또 이제 우리 정광호 교수님 통해서 하면 제 연락처도 알 수 있으니까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뭐 학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진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2장은 재무행정을 위한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재무행정을 위한 기초 이론에 저는 제일 먼저 모든 수업의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 행복에 대한 그런 관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미미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차원에서도 행복론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유엔은 매년마다 UN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거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의 경우에는 149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 행복한 나라로 분류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10점 만점에 7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행복하지 못한 나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루안다 이런 데는 10점 만점에 4점 미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너무 경쟁을 좋아하고 등수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149개국 중에 62위 정도 되고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5.845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 뭐 행복지수 그냥 부탄 이야기 하는데 부탄은 이제는 행복 보고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그 나라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도 그 불교적 전통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149개 중에 부탄은 행복지수 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영향 요인으로 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GDP per capita 경제 수준이죠. 1인당 GDP. 그 다음에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 healthy life expectancy 그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 그리고 freedom 자유, 그 다음에 generosity 관대함, 그리고 perceptions of corruption 부패 지수 이건 역지수가 되겠죠. 이런 6가지 주요 변수를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론의 주제는 행복 함수를 좀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모든 논문도 그렇고 결정 요인, 영향 요인을 분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예요. 해피니스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독립 변수인 x1, x2, x3로 설명할 수 있고 st라고 하는 것은 subject to 그 밑에 붙는 c1, c2, c3 이거는 constraint, 즉 제약 조건을 말해요. 그래서 행복 함수를 구성하려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가치관, 행복관, 그 월드 뷰, 월드 밸류스 이런 가치관이 정립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거를 하면 난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거죠. 이거를 constraint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시간과 돈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이런 것들이 자원이죠.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행복함수고 이게 경제학의 기본 문제가 되겠다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바로 따지면 이게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저의 행복함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실전이 실존적 이렇게 실수도 있네요. 실존적 상태를 살펴보면 인간은 불염초두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불안, 염려,
초조함, 두려움. 여러분들 아직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한 서바이벌의 문제, 아직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불렴 초두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보면 3불 1분이에요. 불평, 불만, 불신, 심해지면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요. 이 가운데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은 뭐가 답이냐? 임재동행. 하나님 안에서 임재동행하는 게 저로서는 답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답에 하는 게 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54살인데 이 행복의 영향 요인을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개인적 요인과 공동체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적 요인에는 H2MD, 지금 그 원소기호 있잖아요. 산소가 아니 그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H2MD 이렇게 만들어서 in faith.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in faith, 이 faith F에 해당하는 이 faith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수에 여기서는 펑션으로 하지만 저는 faith로 보고 이 안에 H2MD, H1 이거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스튜어트 분석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런 분석을 하는데 이걸 피지컬한 차원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좋은 엑서사이즈 운동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로운 운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7560 이건 뭐냐면 7일 중에 일주일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5일은 60분 동안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이 문화체육부에 또 교육부에 써준 보고서에 이걸 넣었어요. 가지고 아이들 행복하려면 학교에 있는 5일 동안 무조건 1시간 동안 운동시켜라.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분출해야 행복하지. 맨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평생 저는 이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H2 Humanity Management. 이거 인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니까 인성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인성이 악한 사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멘탈 차원에서의 스와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MBTI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How to live together.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신만의 원칙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머니 매니지먼트 in capitalism society. 여러분 주식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NFT도 알아야 돼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뭐 지금은 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가 쭉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그 메타버스식의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요 머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S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수인 거죠. 그 다음에 D도 필요해요. H2MT죠. Dream Management. 꿈이 없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H1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허츠버그의 인류인론, 이유인론 하는 것처럼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50대 들어와야 사실은 S2,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하는 욕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S1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내 마음속에는 꿈과 소망이 있을 때, 미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꿈을 가지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제가 하나 더 해가지고 H3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 H3에 하나 들어간다면 하비. 여러분 늘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가 뭘까? 너는 취미가 뭐야? 그러면 그냥 리얼타임으로 나올 수 있는 나의 취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 운동을 좋아해요, 사실은. 운동 중에서는 낚시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야구 좋아하고, 탁구 좋아해요. 이게 행대에서 제가 야구부도 했고, 그 지하에서 탁구도 많이 쳤어요. 운동하면서 우리 선배들,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그 관계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하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거고, 저는 전체 행복에서 이것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동체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E2CS, in community, 커뮤니티가 키워드예요.
내가 커뮤니티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 안에서 이완, 에쿼티, 공평성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공정하지 못함을 느낄 때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고 불행하죠. 그 다음에 E2, economic growth, 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사회. 지금 앞으로 1년 정도는 우리 경기 침체를 맞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한 7, 80%는 우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료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런 산업을, 신산업을 키우는 일들도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C는 community development in local area, job creation. 응? 일자리, 일거리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주의자로서 사실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 안에서 노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소셜 인티그레이션. 매일 뉴스만 키면 정치 맨날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냥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치,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H2MD in faith, E2CS in community 뭐 이런 식으로 행복 함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행정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려면 저는 그 베이스가 경제학이잖아요. 아, 근데 대부분 우리 행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제학 베이스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행대 서울대 출신이 한 반 정도 되고 비서울대 출신이 반 정도 되는데 그 실제 이 경제학 베이스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재무행정을 공부하려면 미시경제학 좀 시벌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시벌리를 우리 경제학과 저는 국제경제학과를 나왔지만 지금 합쳐져 있어요. 경제학부로. 그래서 김환진 교수님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새로 만든 거 맨큐에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합해서 10가지 원리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렌 와이즈만의 가비오타스라는 책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왕이 이 자기 자손들한테 물려줄 딱 한마디가 있다면 왕으로서 자기 후손들한테 There is no free lunch. 우리 이야기하죠. No pain, no gain. No cross, no glory. 이게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재무행정 분석하는 데도 기본이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에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희소하고 인간은 선택해야 되는,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BC 분석도 다 기회비용이고 프라이싱도 다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결국 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생산자는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포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한계 이론, 이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한계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것을 총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로 끊어서 생각하죠. 플러스 1씩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행복함수를 예를 든다 할지라도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남은 기간이 얼마지? 여러분들은 아직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70년은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0세까지 사니까. 그 남은 생의 총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로 내가 1년만 산다면, 한 달만 산다면, 쭉 줄여가면 내가 하루만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1년만, 한 달만, 하루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계발서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면은 1만 년을 하는 거죠. 1만 년이 언제가 이게 보세요.
1년에 365일이죠. 그러면 10년이면 3,600개요. 거기에 30년이면은 1만, 여러분 30년 산다고 그러면 1만 년을 사는 하루살이.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물론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것까지 포함하고 나와서 사는 것까지 보면은 꽤 오래 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간에 비해서 빨리 죽는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그 시간에 이 하루살이의 목표는 뭐예요? 자손을 남기는 거잖아요. 최소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일을 목표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 한계의 혁명에서 나온다 그런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원리 인센티브에 대한 원리도 잘 알아요. 이거는 행정의 모든 관리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 인간관은 self interested 하고 결국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로 설명을 될 수 있고, 인간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 안에 뭐 성선설, 성악설,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들이 추가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저는 수업 시간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가 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예요, 이것이. 서로 분업과 전문화, 행정학으로 따지면 조직론에서 배우는 분업과 전문화를 할 때 서로 잘 사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례의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예를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우위, 비교우위 개념도 설명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자유무역론으로 확장되는 시장경제가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 안에 이것을 비판하는 종속이론이라든가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탐 때부터 배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 원리도 충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는 독점이론. 여기서 나오는 이 데드웨이트 웰페어 로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데드웨이트라는 용어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거는 원래 화물선에 관련된 용어예요. 우리는 자중손실, 사중손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데드웨이트이 생기는 부분이죠. 이 독점이 가져오고 있는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컨슈머의 이익을 뺏어가서 프로듀서의 잉여로 이전되는 이런 원리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 시장의 효율성의 원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하는 이런 개념, 사회적 잉여 개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재정학 앞쪽에 나오는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 비대칭성, 그 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의 소득 재분배, 소득 불평등의 문제, 이것도 시장 실패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패론이라고 하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비용 편익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이 주권주의인데, 국민이 주권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로서 선택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이 나라에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티브의 지방자치론의 티브의 이론이 있잖아요. 티브의 가설. 물론 허쉬만의 발에 의한 투표, 보이스 옵션, 엑시트 옵션 뭐 이렇게 하는 거기에 적용된다면 우리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즉 뭐냐면 내가 세금 내는 것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세금 내는 게 아까운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죠. 반면에 이 공무원이나 이 공공부문이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내 세금보다도 많은 걸 제공해 준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정부가 정당한 거예요. 그 이상 큰 정부가 돼가지고 완전 부패가 완전 퍼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이 후회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가 아니면 저놈들은 도둑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정부 실패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돈이다. 이거 정보경제학이라고 하죠. 미시경제학의 저 뒤쪽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이것이 이제 렌트 시킹 액티비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경제학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학 아주 기초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재정학으로 들어와서 재무행정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재정학 분야의 기초 이론에는 첫 번째로 BC 분석. 여러분들이 BC 분석을 알아야 돼요. Cost Benefit Analysis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정책 분석은 시간이라 이럴 때 한번 실습도 해보았겠지만 비용은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그리고 편익은 어떻게 추정하는가, 이 가운데 현재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여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단순한 숫자가 요 밑에 나오는 이자율 있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건 할인율이 되겠죠. 할인율에 따라서 그 숫자가 변화됩니다. 이거 할인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그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어, NPV,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도 도출해보고, BC 레이쇼도 도출해보고, IRR도 도출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 분석은 실제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도 늘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가게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도 비용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어? 이 나가는 거, 카드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죠. 내가 베네핏 얻는 건 뭐예요? 내가 만족이죠. 짜장면을 먹으면서 만족.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은 그 짜장면 가게 안 들어가요. 머뭇거리다가. 책을 살 때도 그렇고. 이게 다 비용 편익 분석의 개인적인 적용이고, 공공 부분에서는 큰 돈을 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또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고. 근데 공공 부분에서는 또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따가 제가 예비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또 기업의 수준에서 또 더 나아가서 예? 저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 BC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선택론입니다. 이거는 이 경제학이 정치학을 침투해간 영역이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 영역에서 케네스 에로우도 그렇고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여기서 노벨상도 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도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공공선택론의 영역, 즉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투표의 역설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공공 부분의 선택이 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 공공선택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하고, 특히 이 철의 삼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위 정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국회와 인트레스트 그룹과 이익 집단과 뷰로크러시 관료 사이에 엮여져 있는 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에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핵심 엘리트에 해당하는 요 우리가 뭐 거버넌스도 이야기하고 뭐 많은 걸 이슈 네트워크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설명은 아직까지도 그런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익 집단과 국회와 뷰로크러시, 관료 집단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 여러분들이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재무행정 쪽, 공공경제론 쪽 많이 이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회계 쪽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과의 회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경영학과 쪽에 개설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회계 원론 정도는 꼭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그 회계 용어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꼭 실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정보회계론 과목에 동영상 보면은 제가 그거를 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를 정리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용어의 부기와 회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특히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 저는 사실은 회계 원리를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상업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기를 다 할 줄 알았고 대학교 와서는 회계 원리를 공부했고 그리고 실제 제가 여의도 동원경제연구소 한국투자증권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거든요. 기업 분석하고 경제 분석하는 걸 했을 때 그때 뭐 삼성전자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이런 거 다 보는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영학과를 안 나왔어도 이걸 할 수 있었거든요. 행정학과를 나와도 사실은 이 회계가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가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왜 차이나며 왜 필요한가? 지금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가 있죠.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왜 필요한가? 현금이 수반되지 않아도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식부기는 한 개의 경제적 거래를 두 개의 면에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하게 되면 두 번 기록함으로써 오류를 자동 수정하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밸런스 쉿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차 대조표가. 근데 재정 상태표가 되는데 그것들 해석하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초 회계 이론을 꼭 공부하시라. 그리고 결산 과정에 대한 것들도 여기 나오는 총계정 원장이라든가 시산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나오는 이게 4대 재무제표가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게 재무상태표가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여러분들이 회계사 자격증은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원가 회계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현장 실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세,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있는데 이것이 소득, 재산, 소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 체계 정도 아실 필요가 있고 이론적으로도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부담 아까 독점 이론에서도 액세스 버든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조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럼프섭 텍스, 즉 중립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 차원에서 편익 원칙, 능력 원칙이 무엇인가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는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능력에 비례하여 또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능력에 기초해서 세금을 내는 원칙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능력이 재산, 소득, 소비 이걸로 대표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금도 소득, 재산, 소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요금 이름, 이거는 이제 경제학 안 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공공기관 평가도 하고, 공공기관 관리 이런 쪽도 하는데, 공공기관이 대부분 유틸리티, 즉,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는가? 지금, 뒤에도 좀 설명하려고 한국전력의 어? 어? 전기요금이 적당한가? 또 수도요금이 적당한가 이런 것들 분석하려면 여러분들이 MC 프라이싱,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에이스 프라이싱, 이 오른쪽에 나오는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의 개념.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로 따지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MC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니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AC 프라이싱으로 가고 이게 안 되면 2부 가격 제도를 간다든가 가격 체별 제도를 간다든가 이런 식의 대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요 내용들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 구체적인 강의를 찾아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 한 학기 또 이제 세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에
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공요금의 설정 원리가 적절한가?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맞는가?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전기요금이 보면 많이 쓸수록 더 높은 요금을 내. 세금도 아니고 전기요금은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사면 깎아주는데 왜 전기요금은 더 내라고 할까? 뭐냐면, 뭐냐면 너무 싸게 팔아서 그래. 너무 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옳지 못한 거죠. 우리 사회의 손실, 사회적 효율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 마땅히 더 올려야 되고 적절한 수준을 올려야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바우처를 통해서 우리 정광호 교수님이 바우처의 대가인데 바우처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할인권을 주든 해가지고 해줄 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어? 그 코스트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매겨져야 되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수도요금은 요금 현실화율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다 100이 안 돼요. 다 그걸 뭐야? 일반 재원에서 메꾸고 있는데 저는 이런 유저 차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저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되 그 저소득층을 위한 것들은 바우처의 문제, 바우처를 지급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초 통계 분석 하셔야 돼요. 요즘 모든 게 재정은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추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계 패키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차원에서 엑셀을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통계 분석은 회계 분석 정도 SPS를 다루는 뭐 통계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떠한 그 데이터 베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 행대에는 우리 고길곤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좀 이런 것들 충실하게 배워서 졸업하시길 바라고 엑셀은 따로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컴할 자격증 따놓으시길 바래요. 시간 될 때 운전면허증과 함께 컴할을 따라고 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 엑셀을 이용한 분석과 문서 작성. 회사에 가면 엑셀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표도 만들어내고 그래프도 멋지게 만들어내는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내고 그래프도 정말 축도 바꿔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타 그 밖에도 뭐 재무행정이니까 예산과정이론 또 채권이론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때문에 난리나 있을까? 부동산은 왜 저럴까? 환율은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 채권 이론, 이자율 결정 이론, 채권 가격의 결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그 BC 분석의 할인율의 개념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이론, 좀 더 사실은 큰 주제죠. 정치 철학하고도 관련돼 있고 사회보험을 부가식으로 할 거냐, 적립식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 소득 대체율은 뭐냐,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이론으로 시장 실패론, 공공재, 외부 효과, 주인 대리인 이론, 지대 추구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 최근에 우리 뭐 제목이 emerging financial issue라고 했으니까 재무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와 기초 이론을 적용한다면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핵폭탄과 같이 다가오고 있는 핵폭탄과 같은 게 이 연금이에요, 연금. 제가 99년도에 크르크스탄 중앙아시아 갔는데 거기가 옛날에 구소련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어? 할아버지들이 옛날에는 good old days라고 그러죠. 옛날 정말 좋았는 옛날에는 이, 이 연금 생활자가 되면 매일 놀고 뭐 집도 제공받고 이랬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비에트 연방들은 러시아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독립을 당한 나라들이에요. 다 러시아로 다 도망가고 여기는 다 쓰레기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60대 넘은 노인들이 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연금 타고 내가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노후 생활은 즐겁게 살아야지 미미하면서 살아야지 이랬는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그 나이에. 우리도
사실은 여기 프로젝션으로 보면은 고갈되는 시점이 58년 이때로 나오잖아요. 이걸 연장하는 게 연금개혁인데 이걸 연장하는 게 소신 기간을 이때까지 제가 지금 저기 2023년인데 지금부터 제가 한 20년, 30년 더 산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는 시대에는 바로 이게 직격탄으로 와요. 여러분들은 직살이 돈만 내고 받는 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보다 저기 한 세대 앞 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죠.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에는 국민연금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개를 합쳐가지고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불러요. 공무원, 군인, 사학. 이거는 공무원 연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같이 가요. 그 제도가.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가장 핵폭탄인데 지금 보면은 돈이 엄청 많아요. 2048년, 이거 40년대 가면은 거의 3천조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게 쌍팔년도 198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거기 20년 지난 사람들부터 이제 받기 시작해서 이게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는데 이미 기득권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남은 세대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은 5년하고 끝인데 그냥 바람만 피다가 그죠? 연기만 피우다가 만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중에는 이게 안 오거든. 그러나 국가 장래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정추계라고 하는 이 재정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통계 분석이라든가 회계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재무제표를 뭐예요? 그 수입 지출 그것도 봐야 되지만 매년 쌓여가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적으로도 이게 정말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존 롤스로부터 시작한 이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쟁에 관한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부가식이냐 적립식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적립식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전체 그 재정의 한 7, 80%를 부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했을 때 국민의 동의 여부를 톡 까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제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 안 하면 없애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 베이스 또는 자기만의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베이스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공적연금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관리 방안 측면에서도 연금 투자를 대부분은 그동안은 이제 주식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채권과 주식 조금 넣고 대체 투자라고 하는 데 있어요. 부동산 이런 쪽에 해외 이런 쪽에 넣는데 지금 주식을 좀 상당히 좀 늘려놨는데 올해 내년에 이렇게 어려울 테니까 이런 때는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또 말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 공단 우리 행정학팀의 공단 운영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박근혜 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을 흑자로 만들어 놨어요. 거의 20조 원 정도 흑자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등장하고 나서 문재인 케어 바람직한 거죠. 우리 서로 함께 공공의 재정을 통해서 좀 네, 그 공공의료비 비중을 좀 더 선진국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그 수준으로 맞추자고 그랬는데 그만큼 사실은 더 걷어야 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때 적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케어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 추계가 이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건 정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추세 분석, 회계 분석 할 수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도의 정상성 측면에서 아까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철학, 공공선택로, 세보험제도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가제도 이런 것들도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행정 또 재정학을 공부한다면 이런 쪽에 좀 자세한 내용들까지 저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이것도 저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공동체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강제적으로 이거 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공동체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재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법에 의해서 안 하면 억지로 빼앗아가는 이러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동의 여부, 국민 주권주의의 관점에서 늘 저는 헌법도 제가 54살인데 이제까지 헌법 투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1987년 헌법인데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30년마다 의무적으로 좀 개정을 하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그때를 사는 국민들의 의견이 헌법에 들어가야 그게 루소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의 사회계약으로서의 헌법이죠. 그런데 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노땅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평생 한 번도 응? 사회계약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저는 이 직접민주주의자예요. 어? 이 모든 지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간 모든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대로 또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로 이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돼야 되지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사회주의가 멸망해 갔듯이 사실은 이것도 응? 연장 생명만 연장하고 있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저는 공동체주의자로서 이 공동체의 자율성, 자발성에 기초한 공공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제가 오늘 강의안을 만들면서 2024년 1월 19일 현재 오전에 이 강의안을 만들었으니까 11시 22분 현재 우리나라 1043조라고 어디 나오는 거냐? 국회 예산처 제가 근무했던 국회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1인당 채무가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피부로 못 느끼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채무 해가지고 쓰고 가면 늘 일이 만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시대에는 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 상환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채무 갚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정부 지출을 계속 늘려도 되느냐 이런 문제. 기본소득 이게 맞느냐? 저 뒤에 내가 마지막 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개인이 관리할 것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고 모든 책임도 국가가 지게 하는 이런 국가주의적 성향은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분석해 가려면 여기도 국가 채무 분석, 채무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오발 채무가 포함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사학연금, 어? 국민연금 여기 채무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에 넣으면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 넣으면 지금 들어가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국가회계법에 따른 채무의 포함 범위 그리고 재무 분석. 이 재무 분석은 가장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채무가 건전한가를 따질 때 GDP 대비 비율로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야 미국 봐라 일본 봐라 우리는 엄청 작아 GDP 대비 비율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한 50% 가까이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2천조의 GDP가 그중에 50%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돼. 일본은 100% 넘어.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냥 놔둬도 앞으로 채무는 자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빚내 가지고 사실은 에, 코로나19 시절에도 최대한 저는 보수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치적인 맥락하고 사이클하고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그러죠.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인기 영합주의로 돈을 쓰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또 발권력도 없어요. 미국이 빚지는 거 빚 내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빚내는 거하고는 우리나라 돈 미국 가서 못 써요. 전세에 가서 달러가 통용되지 우리나라 통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부담 문제. 우리는 이 자본적인 지출, 예를 들면 고속철도 논다, 어? 비행장 짓는다. 이거는 그 뒤에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복지비 지출처럼 경상적 지출 있잖아요. 이거는 쓰고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쪽에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공성태론의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정치적 경기 순환 일어나는 보수가 잡느냐 좌파가 잡느냐, 우파가 잡느냐, 진보가 잡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재정 준칙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분석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 해보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나라 법 체계로 짜는 재정법률 체계가 이래 돼 있어요. 우리는 예산회계법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기금관리법을 합쳐가 국가재정법을 만들고 요 안에 수입 지출 관련해 가지고 채무 관련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5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면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국가재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보면 10개 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때 했던 4대강 DC 분석 안 했어요. 저 남쪽에 그 부산 옆에 가덕도 공항 여야가 짜옹해가지고 선거 때 껴가지고 쫙 통과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냐 말이죠. 예비 타당성 분석이 얼마나 실효성 이런 면제 사업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하시려면 BC 분석에 기초에 해당하는 편익 어떻게 추정하는가 비용 어떻게 추정 할인율도 어떤 할인율을 쓸 것인가 어떤 것이 적정 할인율이냐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 과정 그리고 공공선택론, 그리고 예비타당성 맨 마지막에 종합적 분석할 때 AH 필요합니다.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실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까 공공선택론도 있지만, 이 역산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는 푸코와 하버마스를 비교하는데, 이 푸코는 굉장히 시니컬해요. 봐라, 모든 세상은 권력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권력 잡은 놈이 장땡이지 마키아벨리적 관점인 거죠.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푸코고 하버마스는 그래도 우리에게 이성이 있지 않냐. 이성으로 소통해 보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하버마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관련된 여러분들이 좀 이슈도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응? 응? 기본적으로 AC 프라이싱은 돼야 되는 거죠. AC 프라이 평균 비용 가격 결정이 돼야 손해는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 부담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수도요금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으로 좀 맞춰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소득 다 받고 싶죠. 특히 젊은이들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줬으면 좋겠다. 청년수당 줬으면 좋겠다. 다 그러는데 이게 따져본 거예요. 월 10만 원. 용돈 10만 원까지 용돈도 안 되잖아요. 연울은 120만 원.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해서 기본소득 하려면 60조 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200조 원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40조 되죠.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한 558조 원이었지만 거의 3분의 1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3분의 1이 또 필요한 거예요. 20만 원 준다. 120조 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월 30만 원은 줘야 기본소득 아닙니까? 월 30만 원 주는데 연 360만 원. 이거
180조 원 필요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 30만 원 주려면 월 30만 원씩 누군가에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좌파들은 부자들한테 거두면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부자들이 그 돈 내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걷어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 지출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기반의 지방자치도 제가 가르치는데 한 2천 명 수준의, 프랑스로 따지면 커뮤니죠. 우리나라는 읍면동 자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일본은 시정촌, 요 수준에서 자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형성돼서 그 안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가지 않는 한 국가가 그냥 강제로 세금 때려서 하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에 200조인데 지금 전체 예산만큼의 기본 소득만 3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만큼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가 안 되면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응? 아까 이야기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염, 초두, 특히 청년들이 불염, 초두, 불안함, 염려와 초조함, 두려움, 그리고 삼불, 일분,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수준에서의 든든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안정된 공무원 같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난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안에 일거리가 있어. 프리랜서로 살아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이윤 극대화의 이런 정책이 아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초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마다 공동체가 만들어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밖에도 지방 재정 이슈도 있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뾰족하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질문이 들어오면 말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 버나드 쇼의 이 말을 제가 좋아해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have no more right to consume happiness without producing it than to consume wealth without producing it. 뭐예요? 노무어된 구문이죠. 우리가 wealth, 어떤 부를 소비하려면 그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 강의는 맛보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 올려드리고, 생각보다 저는 보통 30분 이내로 찍는데 이거 2시간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찍어 올려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하고 줌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분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